네, 제가 만든 꼭지는 통일 외교 안보 전략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준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북 분단 체제 문제인데 남북 분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분단 시대인데 외국 정책이 보고 그 목표를 어디에 넣어야 되냐 그러는데 역시 통일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많은데 여태까지의 대북 정책이 진짜 통일에 초점을 방점을 뒀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왕좌왕한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북 전략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안보 전략이고 대단하게냐 또 6.25 전쟁을 겪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국민들을 별로 안심시키지 못했다. 이게 또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못되고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에서 서로 갈등만 극복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거는 계속 굉장히 잘못됐다 방향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한민족을 합친다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우리한테 엄청난 보상을 줍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현실적으로도 북한하고 남한은 서로의 경제적인 보완 관계입니다. 북한은 무역력만 풍부하고 경제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익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시지만은 이게 우리가 통일이 되면 만주지방으로 학생들이 자전거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심리적인 그다음에 교육적인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일을 좀 꼭 해야 되겠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국회 해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그냥 흘러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한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북한이 한 꼬리가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그런 여유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모두 북한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그들이 반대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연기하는 대로 그냥 북핵은 놔두고 확산만 방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북핵 문제에 논의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안보, 핵무기는 사실 엄청나게 그런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무관계에 있고 가슴각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이 하냐 그쪽에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말씀드리면 대화는 곤란하다고 육자회담에서 이자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우리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하는 제재가 있었는데 유엔 안보를 통한 제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주민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방안이 있는데 실기했습니다. 두 번 놓쳐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실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핵 복지력을 스스로 갖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전략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교체해서 북핵을 관리하는 주체를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북한 정권을 갖다가 교체를 하냐는 쪽에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북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식해서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 내면에는 국내 문제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이 북한도 주민 인권을 보장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런 항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평화 유지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북한이 공격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지력을 갖추려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정보력하고 그 다음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국론을 통일시키지 못하는 것도 좀 상당히 의외롭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보통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전체제, 평화체제의 전반, 그 다음에 정경분리 원칙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명박 정권이 했던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죠. 이것이 실패했냐 성공했냐고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아직 모른답니다. 정확한 정답. 이것이 성공을 하고 있냐 실패한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지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천안함 사건 때 도입해 주시는 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국가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정일이 죽고 김정일이 등장했을 적에 약간 북한에서 포용하는 제스처를 실제로 포용을 했으면은 훨씬 지금보다는 좀 우리가 나은 전략적 입지에 지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역시 그냥 계속 전체가 밀고 나가는 건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따시면 우리가 개성공단의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싼 값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하나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남북 개성공단에서 지금 계속 달러가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군부 증강이나 군성을 향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개성공단에 있는 약간의 우리 조직이고 기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계속해야 되고 이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북한 급변 상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봤을 때 김정은 체제는 자기 선대인 김정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하고 체제의 딜레마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직 김정일이 경제 개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부적 정부에 의하면 밑에서는 북한 다도 기업소나 다리에서는 한 번도 그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평양에서만 TV 방송에서 해외용어를 떠든다고 그러는데 역시 제 생각에도 개혁 개방하기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를 해야 되는 압박을 강력하게 받을 텐데 이때 아마 어떤 갈등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지만은 지금 김경희가 사실상의 습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가 지금 심각한 가난 상태라고 합니다. 김경희가 죽고 나면은 사실 남편은 장선택은 거의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가 있기 때문에 장선택이 힘을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엄격하게 백도 혈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본에서 만난 제2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화로운 어떤 정권 입장하고 이게 아니고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을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복지로 한국 외교의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 우리 외교는 우선 우리나라의 중견국입니다. 우리가 아주 소위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우리가 국익을 최대화하려면 역시 다자주의 외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국제관계의 규칙을 바꾸려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자주의에 들어가가지고 공동의 룰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자주의 외교. 그 다음에 되도록 우리도 자유무역을 갖다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되도록 제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FTA를 되도록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역시 우리가 G20이나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중국, 일본 사이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만 중재자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좀 경제적인 이유를, 외교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시지만 소프트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프트파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갖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갖는 이미지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 교육강국입니다. 교육강국은 하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광고를 해줘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스포츠 강국, 그 다음에 대중문화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국격을 갖다 놓고 국가 브랜드를 형성시키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육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데, 제 생각에는 역시 좋은 교육, 그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그 척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좋은 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자꾸 정부는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프레임워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 소프트파워는 육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게 훨씬 나은 전략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외교에서는 자제하는 그런 외교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외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통일 외교가 여기까지 못해왔습니다. 못한 이유가 외교를 맡은 외교통상부가 별도 조직이고 통일을 맡은 통일부가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에 있는 통일 외교를 우리가 하지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 외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행정 조직의 구성국 부처의 조직에서 이용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한미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한 미국 문제인데 역시 다른 나라 문제가 자기 영토에 있는 게 좋은 국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역시 최소한의 안보 분담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가 핵산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국은 자꾸 실탄만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우리 외교적인 역할인데 역시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적어도 몇백 년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적인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하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간전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인적 경제 관계는 굉장히 활발한데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 펼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국은 주로 인치로 움직여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설득이 필요한데 역시 그것도 우리가 활발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경제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외교는 저희는 기름만 떠오면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대방의 경제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가 기름 생산하고 필요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G2N에 가입했다고 굉장히 획기적인 기회였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시는 대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는데 이 과거 역할, 그 다음에 개도국의 입장하는 배변 역할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에서 말씀 분도 많으시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경제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FTA에서 제도로 묶어놔야지만 어떤 자유경제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 교육을 하는데 저도 당연하지만 민족 교육도 좋고 공동체 교육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정 교육을 하는 것도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당한 정도의 경쟁이 없으면 어느 부문이고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을 강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시장을 개방을 하지 않고 그다음 교육자 자격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나치게 폐쇄적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 교사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자질을 충족을 하면은 충분히 들어와서 한국 교육기관과 한국 교사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안보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세기든 25세기든 언제로부터
항상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아직도 군사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비전통 안보라 그래서 에너지, 식당, 기후변화, 뭐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이버 안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도 그리 잡히겠지만 외국에도 계산액을 2050년까지 약 1억 5천만 명이 우리나라의 남북 한지구의 3배가 지금 현 거주지에서 지금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도 아무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안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북한의 그런 어떤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하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면적인 전쟁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피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왜 광주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사건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아니면 사복사태 같은 저강도의 약간 좀 우리가 말씀드린 지저분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몇천만 명의 북한 난민이 휴전선을 끌고 아니면은 돛담배 같은 걸 타고 바다를 건너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비전통 안보의 강론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